5월의 맑은 오후 정우 35세와 아내 수진 32세 그리고 7살 딸 유나 가족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죠. 주변에는 2-3층짜리 단독주택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뒤로는 작은 산이 보이는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여기 정말 조용하네. 수진이 이사 트럭에서 짐을 내리며 말했어요. 도시에서 살다가 이런 곳으로 오니까 공기도 좋고. 그러게. 유나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겠어. 정우가 딸의 손을 잡으며 새 집을 둘러봤어요. 20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마당도 있고 아이 키우기에는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아빠 저기 그네 있어요. 유나가 마당 한쪽에 있는 낡은 그네를 발견하고 뛰어갔어요. 이전 집주인이 남겨둔 것 같았어요. 그때 옆집에서 나이 드신 부부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지만 인상이 온화했고 할머니는 둥글둥글한 얼굴에 늘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7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시군요.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어요. 저희는 김씨 부부예요. 김만수 김옥분이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옆집에 살게 된 정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어린 딸도 있구나. 옥분 할머니가 유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몇 살이야? 7살이에요. 유나가 밝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할머니가 나중에 맛있는 것도 해줄게. 옥분 할머니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유나도 할머니가 마음에 든 것 같아 쑥스럽게 웃었어요. 만수 할아버지도 다가왔어요. 이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동네는 다들 친해서 서로 많이 도와줘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고마워하며 인사했어요. 참 저희가 호박죽 끓여뒀는데 드실래요? 이사 와서 바빠서 밥 못 드셨을 텐데. 옥분 할머니의 제안이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정우가 사양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고집했어요. 에이 뭐려. 이웃 간에 이런 거지 뭐. 금방 가져다 줄게요.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더니 곧 큰 냄비를 들고 나왔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는 호박죽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고 고소한 냄새가 났죠. 와 정말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수진이 감사해했어요. 천만에요. 앞으로 자주 봐요. 옥분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노부부가 집으로 들어간 후 가족은 이사 정리를 계속했어요. 정말 좋은 분들 같아. 수진이 말했어요. 이런 이웃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 그러게. 요즘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어르신들이 계시다니. 정우도 기뻐했어요. 저녁이 되자 할머니가 가져다 준 호박죽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정성스럽게 끓인 맛이었죠. 엄마 할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또 유나가 호박죽을 한 그릇 다 비웠어요. 내일도 할머니 집에 가볼까요? 그래 인사드리러 가자.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가족은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을 맞았어요. 창밖으로는 조용한 동네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간간이게 짖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여기 정말 조용하네. 도시랑은 완전 다르고. 정우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옆집도 조용했어요.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옆집 2층 창문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커튼 사이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정우가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이미 그림자는 사라진 후였어요. 착각인가? 정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보 뭐 봐? 수진이 물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우가 대답했어요. 첫날부터 이상한 걸 본다고 하면 아내가 불안해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면서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 또렷하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냥 호기심이겠지.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궁금해서 본 거겠어. 정우는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옥분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유나야, 잘 잤어? 네, 할머니. 새 집이 너무 좋아요. 그래? 다행이다. 참, 할머니가 호떡 구웠는데 먹을래? 할머니가 따뜻한 호떡을 가져왔어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우와, 감사해요, 할머니. 또 유나가 기뻐하며 호떡을 받았어요. 정우와 수진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어머, 이런 것까지. 너무 신경 써주시네요. 수진이 고마워했어요. 뭘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예쁜 가족이 와서 기뻐요. 옥분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도 이런 좋은 이웃분들이 계셔서 든든해요. 정우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 동네는 어떤 곳이에요? 살기 좋나요? 수진이 궁금해했어요. 아주 좋아요. 조용하고 안전하고 별일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만수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다만 밤에는 일찍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일찍 자거든요. 아, 네. 저희도 일찍 자는 편이라 괜찮아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할아버지가 밤에는 일찍 들어가라고 한 말이 단순한 조언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 경고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하루도 평화롭게 지나갔어요. 이사 정리도 거의 끝났고 동네도 둘러봤어요. 정말 조용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계속 뭔가 어색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특히 옆집을 볼 때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말. 밤에는 일찍 들어가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냥 새로운 환경이라 예민해진 걸까? 정우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이 조용한 동네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이 있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나고 정우는 동네에 어느 정도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고 수지는 근처 마트나 약국 위치도 파악했어요. 유나도 새 환경에 금세 적응해서 마당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정우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동네 편의점 앞에서 아저씨 몇 분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 아니에요? 그중 한 명이 정우를 알아봤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이창호 씨였어요. 며칠 전에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죠. 아,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정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에이, 뭐려? 잠깐 앉아서 한잔해요. 동네 소식도 좀 들려드리고. 창호 씨가 빈 의자를 가리켰어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동네 분들과 친해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앉았어요. 감사합니다. 맥주 한 잔만. 그런데 옆집 김씨 부부랑은 어떠세요? 친절하시죠? 창호 씨가 물었어요. 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맨날 음식도 해주시고. 정우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창호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아저씨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창호 씨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저 김씨 부부 예전에 살던 곳에서 좀 이상한 소문이 있었대요. 이상한 소문이요? 정우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쪽 동네에 살았는데. 창호 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해요. 곡소리 같은 거. 그리고 마당에서 뭔가 파묻는 소리도 들렸다고. 파묻는 소리요? 정우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아저씨가 끼어들었어요. 그 동네에서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실종됐었대요.
대학생들이었나. 그 시기가 김씨 부부가 이사 오기 직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요? 그럼 그분들이. 물론 확실한 건 아니에요. 창호 씨가 급히 손을 저었어요. 그냥 소문이죠. 근데 워낙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서. 여기로 이사 오실 때도 좀 이상했거든요. 어떻게 이상했는데요? 밤에 몰래 이사 왔어요. 짐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전에 살던 집은 급하게 정리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창호 씨가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정우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러고 보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특히 밤에 창문에서 보던 그 시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일 없었잖아요. 이 동네 와서 2년 정도 됐는데. 또 다른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문인 것 같긴 한데. 창호 씨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죠. 특히 밤에는. 밤에요? 정우가 물었어요.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 들려요. 파묻는 소리 같은 거. 그리고 큰 봉투 같은 걸 들고 나가는 모습도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창호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정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자신이 첫날 밤에 본 그 실루엣이. 물론 확실한 건 아니에요. 창호 씨가 다시 강조했어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특히 따님 있으시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정우는 계속 그 얘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옆집을 보니 2층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커튼 사이로 누군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들어가니 수진과 유나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정우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서 옆집을 내다봤어요. 여전히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가끔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설마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정우는 의심하면서도 불안해졌어요. 아까 들은 얘기가 자꾸 생각났거든요. 밤마다 들리는 곡소리, 파묻는 소리, 실종 사건. 그때 갑자기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 같았어요. 정우는 깜짝 놀라서 창가로 다가갔어요. 옆집 마당을 보니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간간히 보였고 정말로 누군가 땅을 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정우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광경이었어요. 누군가 마당 한쪽에서 구덩이를 파고 있었어요. 30분 정도 지나니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서 옆집 마당을 살펴봤어요. 어젯밤에 파는 소리가 들렸던 곳을 보니 새로 꽃이 심어져 있었어요. 예쁜 장미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냥 정원 가꾸신 거구나. 정우는 안도했어요.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았어요. 그때 옥분 할머니가 나와서 물을 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할머니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꽃 새로 심으셨네요. 정우가 물었어요. 네,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정리해 줬어요. 예쁘죠?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정말 예뻐요. 정우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찜찜했어요. 밤에 들은 그 소리가 너무 생생했거든요. 참 유나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호떡도 구웠는데.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직 자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깨우겠습니다. 그래요. 맛있을 때 줘야죠.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간 후 정우는 다시 그 장미꽃을 봤어요. 뭔가 어색했어요. 어젯밤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큰 꽃들이 심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꽃 심은 자리가 어젯밤에 파는 소리가 났던 곳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우연일까요?
정우는 불안한 마음을 떨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어젯밤 동네 아저씨들이 한 말들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정우는 계속 옆집을 의식하게 됐어요. 낮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새벽 시간에 가끔씩 들리는 소리들이 신경 쓰였어요. 목요일 밤 11시 30분쯤 정우는 늦은 업무 때문에 집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과 유나는 이미 잠들었고 집 안은 조용했죠. 그때 또다시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명확했어요.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였어요. 드르륵 드르륵.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들렸어요. 정우는 노트북을 덮고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살짝 열고 옆집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깜깜한 마당에 손전등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만수 할아버지가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파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급한 일인 것처럼요. 뭘 파시는 거지? 정우는 궁금했어요. 밤 늦은 시간에 정원 작업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 옆에 큰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꽤 큰 봉투였는데 뭔가 무거운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가끔씩 그 봉투를 보며 작업을 계속했어요.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네 아저씨들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밤에 뭔가 파묻는 소리가 들린다는. 30분 정도 지나니 구덩이가 제법 깊어졌어요. 할아버지는 삽을 내려놓고 그 검은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봉투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며 구덩이에 넣었거든요. 설마. 정우는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혹시 그 봉투 안에. 봉투를 구덩이에 넣은 후 할아버지는 다시 흙을 덮기 시작했어요. 꼼꼼하게 흔적이 남지 않도록 정리했어요. 마치 오랜 경험이 있는 것처럼 숙련된 모습이었어요. 1시간 후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할아버지는 도구들을 정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서 다시 옆집 마당을 봤어요. 어젯밤에 구덩이를 팠던 자리에는 새로운 꽃이 심어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예쁜 튤립들이었어요. 또 꽃을. 정우는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밤에 파는 소리가 들린 후 아침에는 꽃이 심어져 있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수진이 잠에서 깨어 물었어요.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정우가 대답했어요. 아내에게 어젯밤 본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요즘 자주 그러네.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정우는 일단 넘어갔어요.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옥분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호떡 구웠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였어요. 어머, 또 이런 걸. 감사해요. 수진이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어젯밤에 정원 작업하셨어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어젯밤에요? 할머니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웃었어요. 아, 할아버지가 밤늦게까지 튤립 심었나 봐요. 저는 일찍 잤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새로 심은 꽃이 예뻐서. 정우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꽃 기르는 걸 좋아하세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을 심어서 마당이 항상 예뻐요.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잠깐 당황했던 표정,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모습이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 같았어요. 유나야, 할머니 호떡 맛있게 먹어. 할머니가 유나에게 말했어요. 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정우는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정말 단순한 정원 가꾸기일까요? 아니면 그날 오후 정우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어요. 다른 집들도 살펴보고 옆집 주변도 자세히 관찰했어요. 옆집 뒤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오래된 창고였는데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창고 주변 땅이 다른 곳과 달라 보였어요. 마치 여러 번 파서 다시 메운 것 같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건가? 정우는 자신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우연의 일치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정우는 일부러 늦게까지 깨어 있기로 했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2시쯤 또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삽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끄는 소리였어요. 중량감 있는 무언가를 끌고 가는 소리. 정우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갔어요. 옆집 뒷문에서 할아버지가 큰 가방을 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여행용 캐리어 같았는데 상당히 무거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가방을 끌고 창고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가방은 어디 갔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나 회사 일찍 가야 해서 먼저 나간다. 정우가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옆집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옆집 창고 근처로 갔어요. 창고 자물쇠는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창고 뒤쪽 땅을 보니 확실히 이상했어요. 흙이 다른 곳보다 푸석푸석했고 색깔도 달랐어요. 마치 최근에 파서 다시 메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 같은. 정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확신했어요. 옆집에서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기엔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옆집에서 밤에 뭔가 파묻는다고 신고하면 믿어줄까요? 그냥 정원 가꾸는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정우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족의 안전도 생각해야 했어요. 만약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라면. 일주일이 더 지나고 정우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매일 밤 옆집을 지켜봤지만 더 이상 이상한 활동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정우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생필품을 사고 나오는데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정우를 불렀어요. 저기 새로 이사 오신 분 맞죠?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정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전 이순자라고 해요.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았어요. 할머니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김씨 부부 옆집에 사시죠? 네, 맞습니다. 정우가 대답하자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할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우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혹시 옆집에 대한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마트 옆 작은 카페로 갔어요. 할머니는 커피를 시키고 정우를 마주보며 말했어요. 그 집 조심하세요.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네? 정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김씨 부부 말이에요.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그때 직접 봤거든요. 20년 전에요? 네, 저희 동네. 원래 제가 살던 곳에서요. 그때도 김씨 부부가 이사 왔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어요. 노랗게 바랜 신문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할머니가 신문을 펼쳤어요. 일면에 큰 글씨로 대학생 자매 실종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신문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20년 전 어느 대학에 다니던 자매가 갑자기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언니는 22세, 동생은 20세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이 사건이 김 씨 부부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정우가 물었어요. 그 자매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김 씨 부부가 살던 동네였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실종되기 직전에 그 자매들이 김 씨 부부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요? 네, 정원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김 씨 부부가 고용했었거든요. 할머니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사라진 거예요. 정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김 씨 부부가 용의자였나요? 경찰에서 조사는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저는 봤어요. 그날 밤에. 뭘 보셨나요? 김 씨 부부가 밤늦게 뭔가 큰 걸 마당에 파묻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자리에 꽃을 심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과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혹시 신고는 안 하셨나요?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와서 확인해 봤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어요. 꽃만 예쁘게 심어져 있었죠. 할머니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그 자매들은 끝내 못 찾았어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어요. 할머니가 신문에 다른 기사를 가리켰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또 다른 기사였어요. 연쇄 실종 사건 수사 종료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대학생 자매 외에도 그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몇 명 더 실종됐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두 7명이 실종됐어요. 2년 동안.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김 씨 부부가 그 동네를 떠난 후로는 더 이상 실종 사건이 없었어요. 정우는 충격받았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왜 저한테 이 얘기를? 정우가 물었어요. 며칠 전에 김 씨 부부를 봤거든요. 마트에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또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거예요. 그럼 할머니도 여기로. 네, 저도 따라왔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할머니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당신 집에 어린 딸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유나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경고해 드리려고. 할머니가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특히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따님도. 할머니 이 신문 좀 빌려갈 수 있을까요? 정우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물론이에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셔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20년 전 일이고 증거도 없고.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일단 신고는 해봐야겠어요. 조심하세요. 김 씨 부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정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할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옆집 부부는 연쇄살인 범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집에 도착해서 신문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실종된 사람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모두 젊고 예쁜 여성들이었어요. 대학생이거나 직장 초년생들이었죠.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어요. 실종 직전 피해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기사였는데 실종된 사람들이 모두 김 씨 부부와 접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원 일을 도와주거나 심부름을 해주거나 아니면 단순히 인사를 나눈 사이였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정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가족도 이미 김 씨 부부와 친해진 상태였거든요. 특히 유나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던 수진도 신문을 보고 나서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정우가 말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자. 유나는 어떻게 하지? 할머니 너무 좋아하는데. 수진이 걱정했어요. 일단 옆집에 가지 못하게 해야겠어. 그리고 혼자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날 밤부터 정우는 더욱 철저히 옆집을 감시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어요. 이순자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정우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경찰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이거 좀 봐. 정우가 수진에게 인터넷 쇼핑몰 화면을 보여줬어요. 소형 CCTV 카메라였어요. CCTV를 설치하겠다고? 수진이 놀랐어요. 응.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 집 보안도 강화해야 하고. 정우가 설명했어요. 만약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라면. 하지만 이웃집을 몰래 촬영하는 게 괜찮을까? 수진이 걱정했어요. 우리 가족 안전이 더 중요해. 특히 유나를. 정우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유나가 방에서 나왔거든요. 아빠, 엄마 뭐 하세요? 유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공주. 그런데 유나야. 정우가 무릎을 꿇고 유나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앞으로 할머니 집에 혼자 가면 안 돼. 알겠지? 왜요? 할머니 정말 좋은데. 유나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조금 쉬셔야 한대. 나중에 다시 놀 수 있을 거야. 정우가 거짓말을 했어요. 7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무서운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언제 다시 놀 수 있어요? 아빠가 확인해보고 알려줄게. 다음날 CCTV 카메라가 배송됐어요. 정우는 옆집이 잘 보이는 자신의 집 2층 창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밤에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였죠. 이제 뭘 하든 다 찍힐 거야. 정우가 중얼거렸어요. 첫날 밤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둘째 날 새벽 1시쯤 카메라에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옥분 할머니가 집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거든요. 가방이 상당히 무거워 보였어요. 할머니가 힘들어하며 끌고 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선명히 찍혔어요. 새벽에 여행을 가나? 정우는 의아했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차를 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동네 뒤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망원렌즈로 할머니를 계속 추적했어요. 할머니는 동네 끝에 있는 작은 야산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평소에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 시간 후 할머니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빈손이었어요. 그 무거운 가방은 어디에 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정우는 야산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여보, 잠깐 산책하고 올게. 조심해.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야산에 올라가 보니 여러 곳에서 최근에 땅을 판 흔적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 같은. 정우는 구역질이 났어요. 한 곳을 자세히 보니 흙이 다른 곳과 달랐어요. 최근에 파서 다시 메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작은 천 조각이었는데 사람 옷의 일부 같았어요. 정우는 급히 사진을 찍고 그 천 조각을 증거로 가져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자세히 보니 젊은 여성이 입을 법한 블라우스 조각이었어요. 이건 뭔가 확실히 이상해. 정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정우는 경찰서에 갔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20년 전 사건이라고요? 담당 형사가 의아해했어요. 그리고 증거라는 게 천 조각 하나와 CCTV 영상이 전부인가요? 그리고 할머니 증언도 있습니다. 정우가 덧붙였어요.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수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사가 난처해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요?
정우가 답답해했어요. 일단 순찰을 강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찰하시면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정우는 좌절감이 들었어요. 결국 자신이 직접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옥분 할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평소처럼 음식을 가져온 게 아니라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인사했지만 미소가 없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혹시 요즘 저희 집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정우와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혹시 CCTV를 설치한 걸 알았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정우가 대답하려는데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 달랐어요. 섬뜩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참 궁금한 게 많네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 말에 담긴 위협적인 뉘앙스에 정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할머니가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모른 척하는 게 좋을 거예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알아서 하세요. 특히 예쁜 딸이 있으니까. 더욱 조심하셔야죠. 유나를 언급하는 순간 정우의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집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여보, 정말 무서워. 수진이 떨었어요. 유나까지 위협하다니. 이제 확실해졌어. 저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야. 정우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 옆집에서 뭔가 해코지를 하러 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야구 방망이를 침대 옆에 놓아두고 CCTV 모니터도 계속 확인했어요. 새벽 3시쯤 옆집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당이 아니라 집 안에서였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뭔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30분 후 두 사람이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1시간 후 돌아온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정우는 확신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였어요. 할머니의 노골적인 협박 이후 정우는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순자 할머니를 다시 만나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정우는 이순자 할머니 집을 찾아갔어요. 동네 끝에 있는 작은 연립주택이었어요. 할머니는 정우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와요. 어떻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곧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할머니 어젯밤에 김씨 부부가 저희 집에 와서 정우가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벌써 시작됐군요. 시작됐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씨 부부를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어떻게 됐나요? 정우가 급하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낡은 상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보세요. 상자 안에는 더 많은 신문 기사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첩 하나도 있었어요. 제가 2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에요.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김씨 부부에 대한 모든 걸 기록해 뒀어요. 정우는 수첩을 펼쳐봤어요. 정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날짜별로 김씨 부부의 행동, 이상한 점들, 그리고 이건 피해자 명단인가요? 정우가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네, 확인된 피해자만 7명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는 19세 대학생 이미영 씨였어요. 김씨 부부가 그 동네에 이사 온 지 한 달 후에 실종됐어요. 정원 일을 도와주다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22세 직장인 박소영 씨. 김씨 부부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실종됐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김씨 부부와 접촉한 후 사라졌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이에요. 할머니가 특별한 기사를 보여줬어요. 김민정, 김소정 자매 실종 사건. 정우가 처음 봤던 그 신문 기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 자매들이 실종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요. 언니 민정이가 김씨 부부의 이상한 점을 눈치챘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정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고하기 전날 밤에 자매가 모두 사라진 거예요. 할머니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김씨 부부 마당에 새로운 꽃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혹시 그 자매들이 네, 김씨 부부가 묻은 거라고 확신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정우는 수첩을 계속 넘겨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정우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창고 내부 목격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그건. 할머니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번 김씨 부부 집 창고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요? 김씨 부부가 여행 간 사이에 몰래 들어가 봤어요. 할머니의 고백이었어요. 그때 본 건데 할머니가 묘사한 창고 내부는 끔찍했어요. 벽에는 실종된 사람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피 묻은 옷가지들이 상자에 정리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일기장이 있었어요. 김만수가 쓴 일기인데 그 안에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정우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럼 왜 경찰에 증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들켰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목분이가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간신히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저도 위협받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팔을 걷어 올렸어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보였어요. 이것도 그때 김씨 부부가 하신 건가요? 목분이가 밤에 제 집에 와서 칼로 위협했어요. 입 닥치고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하라고. 정우는 충격받았어요. 그렇게 친절해 보이는 할머니가 실제로는. 그래서 저도 이사를 갔어요. 하지만 김씨 부부도 곧 그 동네를 떠났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다른 동네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네, 2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동네를 옮겨 다니면서. 할머니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들이었어요. 시기와 패턴이 김씨 부부의 이주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모두 합치면 최소 20명 이상일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 경찰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서 연결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 동네가 네, 아마 새로운 사냥터가 될 거예요. 할머니의 말이 정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젊은 여성들만? 정우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일기장 복사본을 보여줬어요. 김만수가 쓴 일기의 일부였어요. 오늘도 새로운 사냥감을 찾았다. 젊고 예쁜 여자가 최고다. 저항도 적당히 하고 무엇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은 여자를 해칠 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정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어요. 그럼 제 가족은, 특히 아내와 딸은 어떻게 해야 하죠? 정우가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일단 이사를 가세요. 지금 당장.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씨 부부가 의심하는 사람들은 보통 오래 살지 못해요. 그 말에 정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순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증언을 들은 후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서웠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수진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20년간의 연쇄살인, 최소 20명의 피해자, 그리고 자신들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그럼 정말 이사를 가야 하는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갑자기 이사를 가면 더 의심받을 수도 있어. 정우가 고민했어요. 일단 며칠 더 지켜보면서 확실한 계획을 세우자. 그날 밤 정우는 CCTV 모니터를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혹시 옆집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새벽 1시쯤 옆집에서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만수 할아버지와 옥분 할머니가 무언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끔씩 정훈의 집 쪽을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훈은 오싹했어요. 이 시간 후 두 사람이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어디로 갔어요. 정우는 망원렌즈로 추적해봤지만 곧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옆집 주변을 살펴봤어요. 뭔가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정말 변화가 있었어요. 옆집 창고 근처에 새로운 삽과 도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마당 한쪽에 또 다른 구덩이를 파기 시작한 흔적이 보였어요. 또 뭘 묻으려고 하는 거지? 정우는 불안해졌어요. 그때 옥분 할머니가 집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정우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정우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정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이가 너무 궁금한 게 많네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네? 정우가 당황했어요. 어제 이순자 할머니 집에 갔었죠?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어요. 우리 동네는 작아서 금방 소문이 나요. 정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할머니, 참 말이 많은 분이죠. 옥분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늙은 사람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치매도 있고. 저는 별로. 정우가 대답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오래 살고 싶으면. 할머니가 정우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모른 척하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 예쁜 가족이 있으니까. 그 순간 정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노골적인 위협이었어요. 무슨... 그리고요. 할머니가 정우의 말을 끊었어요. 요즘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특히 밤에.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들어와서 수진에게 상황을 말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우리가 뭘 알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이 울먹였어요. 일단 유나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자. 수진 부모님 집이나. 하지만 갑자기 그러면 더 의심받지 않을까? 정우도 고민됐어요. 어떻게 해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우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경찰서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이순자 할머니의 자료들과 새로운 증거들을 가져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정우가 담당 형사에게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형사는 자료들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게 정말이라면 대단한 사건이네요. 그럼 이제 수사해 주실 건가요? 일단 상부에 보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망설였어요. 이런 오래된 사건은 증거가 명확해야 해요. 그럼 또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요? 정우가 답답해했어요. 며칠만 기다려 보세요. 확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정우는 절망적이었어요. 경찰도 즉시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은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지? 수진이 궁금해했어요. 정우가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옥분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무언가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빈손으로 서 있었어요. 여보, 할머니가 왔어. 정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벨이 다시 울렸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우 씨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할까요? 수진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정우가 막았어요. 아니야. 나가지 마. 왜? 뭔가 이상해. 평소 할머니 같지 않아. 벨이 세 번째 울렸어요.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눌렀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정우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순자 할머니에 관한 얘기. 그 말에 정우는 더욱 긴장했어요. 분명히 자신들을 밖으로 유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왜 안 들어와요? 유나가 궁금해했어요. 할머니가 지금 바쁘대. 정우가 거짓말을 했어요. 5분 정도 지나니 할머니가 돌아갔어요. 하지만 정우는 안도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정우는 CCTV 모니터를 보며 밤을 새웠어요. 혹시 옆집에서 뭔가 해코지를 하러 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새벽 3시쯤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옆집에서 만수 할아버지가 나와서 정우네 집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창문을 하나씩 확인하고 출입구도 살펴보고 마치 침입 경로를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행동을 취할 때가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동네 이창호 씨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정우 씨 큰일 났어요. 창호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동네에서 아이가 하나 없어졌어요. 아이가 없어졌다고요?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네, 김소희라고 13살 여자아이인데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왔대요. 부모님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정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씨 부부의 새로운 피해자가 생긴 건 아닐까요? 지금 어디 계세요? 파출소에 와 있어요. 실종 신고하려고. 정우는 급히 파출소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소희의 부모님과 몇몇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소희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목격됐나요? 정우가 물었어요. 어제 저녁 7시쯤 김씨 부부 집 앞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소희 아버지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정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김씨 부부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럼 김씨 부부한테 물어봤나요? 아직은. 지금 경찰이 확인하러 갔어요. 정우는 즉시 집으로 달려갔어요. 수진과 유나가 걱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동네에서 아이가 실종됐어. 김씨 부부 집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대. 그럼 정말 그 사람들이. 수진이 떨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정우가 말했어요. 유나는 절대 밖에 혼자 나가면 안 돼. 그때 유나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공주. 그런데 오늘은 집에서만 놀자. 수진이 유나를 안아주었어요. 오후 2시쯤 경찰이 김씨 부부를 조사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김씨 부부는 어젯밤에 집에 있었고 소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대요. 거짓말이야. 정우는 확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우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직접 옆집에 잠입해서 증거를 찾기로 한 거예요. 여보, 너무 위험해. 수진이 만류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경찰도 믿어주지 않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어. 정우가 설명했어요. 만약 소희가 정말 그들에게 당했다면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어. 그럼 나도 같이. 안 돼. 유나, 누가 돌봐? 그리고 혹시 내가 잡히면 너라도 안전해야 해. 밤 11시 김씨 부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정우는 행동에 나섰어요. 옆집 뒷마당으로 조심스럽게 넘어갔어요. 다행히 뒷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정우는 천천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고 견뎠어요. 1층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범한 노인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어요. 저기에 뭔가 있을 거야. 정우는 조심스럽게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지하실에는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모두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이순자 할머니가 보여준 실종자들과 일치했어요. 이게 정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열쇠가 근처에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자 정우는 경악했어요. 소희가 거기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어요. 소희야. 정우가 급히 달려가서 테이프를 떼어줬어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여기에. 괜찮아, 괜찮아. 지금 구해줄게. 정우가 소희의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참, 호기심이 많은 젊은이네요. 정우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옥분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평소의 자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고했잖아요. 모른 척하라고.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네요. 그때 만수 할아버지도 나타났어요. 손에는 밧줄을 들고 있었어요. 이제 어쩔 수 없겠네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원래는 좀 더 기다리려고 했는데. 정우는 소희를 보호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소희는 놓아주세요. 저만 데려가세요. 놓아주다니. 할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소름 끼쳤어요. 이미 늦었어요. 아이도 받고 당신도 받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정우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혼자 온 거 다 봤어요. 정우는 절망적이었어요.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지하실이라 전파가 잡히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이 우리를 버리기 전에 먼저 버렸을 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정우가 물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무시했죠.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정우가 분노했어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젊음을, 생명을.
정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경찰이다. 큰 소리가 들렸어요. 김씨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이순자 할머니가 신고했나 봐요. 정우가 재빨리 말했어요. 혼란한 틈을 타서 정우는 소희를 데리고 계단으로 뛰어갔어요. 뒤에서 김씨 부부가 따라왔지만 이미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기요. 지하실에. 정우가 소리쳤어요. 경찰들이 급히 지하실로 내려왔고 김씨 부부는 결국 체포됐어요. 20년 동안 숨어 살던 연쇄살인 범들이 마침내 잡힌 거였어요. 김씨 부부가 체포된 후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지하실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게 정말 담당 형사가 경악했어요. 지하실 벽에는 수십 명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각각 날짜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사냥 기록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정우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있었어요. 2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일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지금까지 안 잡혔죠? 형사가 의아해했어요. 동네를 계속 옮겨 다녔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경찰들끼리 정보 공유가 안 돼서. 정우가 설명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김씨 부부는 사실 적어도 25명의 피해자를 살해했었어요. 20년 전 사건은 은폐된 채 잊혀졌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기 봐요. 수사팀장이 김만수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기장에는 피해자들의 이름, 나이, 살해 방법, 시체 처리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들의 범행 동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였어요. 김만수가 조사에서 진술했어요. 1990년대 말 우리가 50대였을 때 사업이 망해서 집도 잃고 모든 걸 잃었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을 노린 강도를 시작했는데 옥분이 계속 설명했어요. 첫 번째 피해자가 우리를 알아볼까봐 무서워서 죽였어요. 그 후로는 형사가 물었어요. 중독됐어요. 김만수가 섬뜩하게 웃었어요. 젊은 생명을 가져가는 게 마치 우리가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군요. 형사가 혀를 찼어요. 수사 과정에서 김씨 부부의 진짜 정체도 밝혀졌어요. 김만수, 김옥분이라는 이름도 가짜였어요. 진짜 이름은 박철호 이명자였고 여러 개의 가짜 신분으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질렀던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을 어떻게 속였나요? 정우가 궁금해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게 굴어요.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음식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누가 저렇게 친절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인마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 사실은 20년간 25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김씨 부부 집 마당과 근처 야산에서 실제로 시신들이 발견된 거예요. 지금까지 7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수사팀장이 브리핑했어요. 모두 20-30대 여성들이고 사망 시기는 최근 3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정우가 의심했던 것이 맞았어요. 밤마다 뭔가 파묻는 소리, 새로 심어진 꽃들. 모든 게 시신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전에 살던 지역들도 수사해야겠군요. 형사가 말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김씨 부부가 살았던 지역을 수사한 결과 더 많은 시신들이 발견됐어요. 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31명이었어요. 이순자 할머니도 경찰서에 와서 증언했어요. 2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드디어 그 아이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됐네요.
특히 20년 전 실종됐던 김민정, 김소정 자매의 시신도 발견됐어요. 가족들은 20년 만에 딸들을 찾을 수 있었지만 너무 늦은 만남이었어요. 우리 딸들이 정말 그곳에 있었구나. 자매의 어머니가 오열했어요. 2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20년간 31명 살해한 가면 쓴 연쇄살인마, 친절한 이웃의 충격적인 정체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특히 정우의 용기 있는 행동이 조명받았어요. 만약 박정우 씨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것이라고 경찰은 발표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영웅이 된 기분이 아니었어요. 더 일찍 알아챘다면 소희도 다른 피해자들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당신 덕분에 더 이상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어요. 수진이 위로했어요. 법정에서 김씨 부부는 각각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김만수가 최후 진술에서 말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도 세상을 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군요. 방청석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동네는 평화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많은 주민들이 이사를 갔고 김씨 부부가 살던 집은 철거됐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 이창호 씨가 말했어요. 20년 동안 그런 사람들과 같은 동네에 살았다니. 앞으로는 이웃이라고 해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어요. 다른 주민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순자 할머니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정우도 할머니 말에 동감했어요. 중요한 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용기를 내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신고하고. 사건이 해결된 후 정우 가족은 그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무서운 기억도 있었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정우가 가족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켜낸 동네니까. 유나도 이제 마음 놓고 마당에서 놀 수 있게 됐어요. 아빠 이제 진짜 안전한 거죠? 응, 이제 진짜 안전해. 하지만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변을 살피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행동하겠다고요. 6개월 후 모든 수사가 완료되고 재판도 끝났어요. 김씨 부부 사건은 대한민국 범죄사의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됐어요. 정우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연쇄살인범 김만수 옥분 부부 사형 확정이라는 자막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났네. 수진이 정우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응. 길고 긴 악몽이 끝났어. 정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발견된 피해자들, 20년 만에 가족을 찾은 유가족들,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언론 보도까지. 최종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확인된 피해자 총 31명. 범행 기간 1998년 2024년 26년간. 범행 지역 전국 15개 시군. 피해자 연령 19세 35세 평균 24.7세. 김씨 부부는 적어도 7번의 이사를 통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 지역에서 3-4년 정도 살면서 4-5명의 피해자를 만든 후 의심받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패턴을 반복했던 거였어요. 가끔은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 가장 무서운 괴물일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 정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옆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은 완전히 철거됐고 그 자리에는 작은 추모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이었어요.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었죠. 동네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사건 직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가족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빠 새로 이사 온 할머니 정말 착하세요.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새로 이사 온 할머니? 네, 3번지에 오신 박할머니요. 오늘 사탕도 주셨어요. 또 유나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보여줬어요. 정우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혹시 또 유나야 잠깐. 정우가 말하려는데 수진이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이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어. 수진이 말했어요.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너무 트라우마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 정우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어요. 다음날 오후 정우는 그 새로 이사 온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평범하고 인자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박영이라고 해요. 할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우입니다. 정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계심이 일어났어요. 혹시 이 동네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건 아니시죠? 할머니가 정우의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 아니에요. 정우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이해해요. 저도 이사 오면서 많이 고민했거든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런 나쁜 사람들은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해요. 그 말에 정우는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박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에게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김씨 부부처럼 과하지는 않았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 바르게 지냈어요. 이제 좀 안심이 돼. 수진이 말했어요. 정말 평범한 할머니 같아. 하지만 정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이제는 CCTV도 설치해뒀고 동네 사람들과도 더 자주 소통하며 서로를 챙기기로 했어요. 1년 후 이순자 할머니가 정우네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우가 반갑게 맞았어요.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좋은 소식이요? 김씨 부부 사건 이후로 경찰청에서 연쇄범죄 통합 수사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이제는 전국 어디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도 바로 연결해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김씨 부부 같은 연쇄범들이 지역을 옮겨다니며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웃 안전 네트워크 프로그램도 시작됐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 챙기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정우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이 되자 정우는 가족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밤이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온했어요. 아빠 저기 별 많이 보여요. 또 유나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정말 그랬어요.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옆집 창문만 바라보느라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유나야 아빠가 교훈 하나 가르쳐 줄게. 정우가 딸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 정우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해.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어른들에게 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알겠어요, 아빠. 또 유나가 밝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정우는 일기를 썼어요. 2024년 12월 15일. 김씨 부부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무서웠고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이제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중요한 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웃에게 주변에게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는 것. 김 씨 부부는 20년 동안 31명을 죽였지만 결국 정의를 피할 수는 없었다. 늦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평화로운 동네에 전경이 보이고 따뜻한 불빛들이 각 집마다 켜져 있어요.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 가장 무서운 괴물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용기를 낸다면 어떤 어둠도 결국 빛을 이길 수는 없다. 내용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